오늘도 NMP6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NMP6 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어제 저녁 기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지아주에서의 선거 사기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이를 선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끝난 뒤에 노숙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미국의 노숙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선 것입니다. 연방 상무부는 7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증가폭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NMP6 뉴스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미신 화장품 대박 세일! 각종 스킨케어 세트 할인은 기본. 한 스킨 클렌징 밤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디페어 마이크론 매직 패치 대박 세일. 다양한 신상 제품들도 있습니다. JM 솔루션 마스크팩, 꽃을 든 남자 프레쉬 밀크 바디 로션, 콜라겐 발 멀티 쿠션, AD 글로우 립밤, 남성 휴어 스킨 로션 세트. 닥터 그루트 샴푸 하나 사면 트리트먼트는 공짜. 비욘드 바디 세트, 샴푸용 쉬운 염색약도 할인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어제 저녁에 저희 생방송이 한참 진행 중이었던 시간이었는데요. 페이팔로 적지 않은 많은 액수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요. 조미옥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메모를 넣어주셨는데요. 뉴스앤포스트를 통해서 미국에 대해 많이 배웁니다. 매번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예, 기도해 주신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저희도 매일 기도하는데 참 쉽지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도움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정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옳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제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가끔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댓글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부하면서 뉴스를 전하는데 한계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저와 의견이 다르시거나 잘못된 정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바로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면은 어제 저녁에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가운데 페니 앨리스 풀톤 카운티 지방검사가 서 있죠. 조지아주 대배심이, 특별 대배심이 소집이 된 지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년 반 정도의 긴 조사 끝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배심 모임이 있을 때 기소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다시 대배심 모임이 열리면 그때 기소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어제 저희가 방송을 전하는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제 바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이같이 기소가 빨리 이루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기소를 할 때에는 엉뚱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 날 기소가 이루어졌으니까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것이 바이든한테 위험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월요일 날 저렇게 굳이 애써서 기소를 했는지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소된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지나가던 개가 자빠져 웃을 이야기다. 왜냐하면요, 대통령 선거는 조지아주에서 선거 결과 바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것이 파퓰러 보트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인기 투표처럼 전국적으로 몇 명 투표다 이러면은 한 주에서 몰표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죠. 한 100만 표, 그냥 200만 표, 100만 표 몰표가 나오면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미국 선거는 선거인단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 선거입니다. 각 주에서 선거인단들을 올려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주,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정말 알 수 없다, 박빙의 승부다라고 이야기됐던 주가 8개나 있었습니다. 뭐 좀 더 갈등이 심했던 곳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6개 주 정도가 됩니다. 조지아주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주에서 이거 선거 결과가 뒤집힌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가능해지려면 다른 주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다른 주들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똑같은 논리가 나왔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직 대통령이 주 국무장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없어진 표 찾아내라. 뒤집어야 돼. 선거 결과 뒤집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그런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조지아주 말고 다른 주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 개입을 할 생각이었다면 다른 주에도 비슷한 압박을 행사했어야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진행시키거나 재검표를 요구하거나 다른 방법들이 진행이 됐었지 이렇게 선거 개입 압박으로 연결되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죠. 이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개입하고 압박하려고 전화했던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나 짙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좀 투명성, 청렴성을 확보해라 라는 차원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의 설명입니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느냐를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저는 왠지 페니 윌리스 지방검사 쪽 이야기보다는 트럼프 선거 캠프 쪽의 말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정황상 대선 개입으로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다. 물론 지금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6개 주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선거인단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기소를 또 내놓았죠. 그런데 대체 선거인단이라는 것도 결국은 불법적인 게 아니다라는 설명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혀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알 수 없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혹이 짙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워싱턴에 일단 보내놓고 이후에 선거 결과를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뭐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일도 사실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특별검사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이 지방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맨하탄에서 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맨하탄 주 법무장관을 하고 있는 레티샤 제임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 기소하겠다라고 난리를 쳤었던 바로 그 상황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티샤 제임스가 어떻게 해서 주 법무장관이 될 수 있었느냐? 선거 운동할 때 기치로 내걸었던 게 내가 법무장관이 되면 트럼프 때려잡을 수 있다. 왜? 트럼프 비즈니스가 뉴욕에 있거든요.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
이게 뉴욕에 있으니까 여기서 사업 못하게 하겠다. 내쫓아버리겠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됐죠? 법무장관에 뉴욕이 그런 곳이니까. 자,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풀톤 카운티도 좀 흑인 인구 비율이 높고 민주당 쪽으로 좀 편향되어져 있는 카운티이다 보니까 이 풀톤 카운티의 지방검사로 출마하면서 윌리스가 내걸었던 기치가 I will get Trump. 내가 트럼프 잡겠다라고 기치를 내걸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했고 상당히 많은 자금을 모았고 그리고 결국은 트럼프를 기소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실제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선거 부정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 이야기가 잠시 뒤에 다시 뉴스가 나올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윌리스 검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에 경합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 간발의 차로 패하자 2021년 1월 2일 브래드 라펜스퍼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11,780표를 찾아내라. find란 단어를 썼거든요. 그거 찾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쓰게 된 이유가 사실은 배경이 있습니다. 풀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투표용지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투표용지가 원래는 선거 끝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이 되어야 정상인데 제대로 보관이 되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그냥 사라졌다, 없어졌다, 불태워졌다라는 증언들까지 나왔었고요. 심지어는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던 보관소에 하루 종일 경찰견과 경찰이 그걸 교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가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경찰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보관소에 문이 열려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풀톤 카운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지금 나온 것이죠. 실제로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지방검사실이 이번에 기소장 내놓은 거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쭉 이제 나열을 해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거짓 증거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교란하고 선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98페이지에 거친 기소장에 잔뜩 그런 식으로 내용을 써놨다. 줄리아니가 거짓말을 했다. 누가 거짓말했다. 온통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거짓말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야 이거 이렇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의혹 제기였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때더라 의혹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죠. 그 의혹 제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문이 열렸다. 그러면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개표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개표하는 과정 중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수사나 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조지아주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를 해야 되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반대로 의혹을 제기한 사람한테 무조건 수사도 안 해놓고 너 거짓말한 거야. 이거 거짓말로 이렇게 퍼뜨렸어. 이 사람들 음모자들 공모했어. 이렇게 모함을 하듯이 기소를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기소가 지금 그런 식입니다. 여기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희한한 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리코법이라는 겁니다. 리코법이라는 거는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이건 조직적이어야지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근데 리코법 이러면서 지금 19명을 기소를 했죠. 트럼프 빼고 18명의 트럼프 지인들까지 싸그리 뭉뚱그려서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집단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 리코법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요즘 흔하게 유행하고 있는 단어 중에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란 단어 있죠. 바로 이 이권 카르텔을 혼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리코법입니다. 정작 리코법을 적용해 가지고 혼을 내줘야 되는 거는 바이든 가족들인데 근데 엉뚱하게 지금 리코법을 여기다 적용을 하겠다. 이들이 지금 뭐 결사를 한 조직입니까? 단체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갖다가 리코법으로 다스리겠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여튼 뭐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기소 자체가 성립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기소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황당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재판 과정 중에서 국민들이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건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트루스 소셜에다가 글을 올려놓습니다. 오늘 밤 미국 전 대통령인 나를 포함해서 19명이 난 트럼프를 잡겠다며 선거운동하고 돈을 모은 통제 불능이자 매우 부패한 지방검사에 의해서 기소됐다. 예. 나에겐 날조로 들린다. 이게 제대로 된 기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왜 2년 6개월 전에는 나를 이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는가? 그건 나의 선거 일정 중간에 그렇게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다시 출마하면 기소하려고 기다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녀사냥이다. 위치헌트. 이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트루스 소셜에다가 올려놓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예. 반면에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은 사람도 있다. 누구냐? 2016년에 트럼프하고 싸웠다가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이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MSNBC 방송하고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이와 같은 중범죄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참담한 순간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유일한 위안은 우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의가 구현됐다는 것이다. 힐러리 입장에서는 그게 정의 구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정의 구현은 만약에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외쳤다가 기소를 당할 거였다면 힐러리 클린턴도 선거 결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외쳤으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기소해야 되는 거고요. 뭐 스테이시 에브람스도 선거 결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4년 내내 울부짖고 다녔으니까 스테이시 에브람스도 그러면은 기소해야 되는 거고 다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트럼프만 기소하고 트럼프 사람들만 기소하고 왜 민주당 사람들은 기소를 안 하는가? 법을 엉뚱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법을 적용했다면 이것이 기소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선거를 하고 나면 과열된 분위기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수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요. 2020년 선거 끝나고 나서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도대체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 지방검사도 안 하고 연방검사도 안 하고 뭐 수사하란 얘기조차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다 넘어가 버렸다. 알고 봤더니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바가 완전히 가짜였다. 엑스맨이었다. 이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설마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윌리엄 바가 그동안 그걸 다 막았던 거죠. 연방검사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해줬었습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연방 법무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고 이해해 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한통속이었다. 98쪽에 달하는 이번 공소장에 보면은 41개의 혐의가 적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트럼프와 다른 피고인들은 트럼프의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으며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불법적으로 바꾸려는 음모에 가담했다. 자꾸 음모 얘기를 하는데 뭐가 음모인지 과연 음모라는 것을 과연 이 지방검사가 밝혀낼 수 있을지 재판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음모다라는 것을 규명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니, 난 그게 음모가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게 진실인데. 진실이어서 얘기했는데 이걸 음모라니. 그것이 음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트럼프나 트럼프의 지인들이 전부 다 그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선거라고 막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음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메일이라든가 주고받은 말 중에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서로 지시를 했다 지시를 받았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말의 진위가 무엇이냐를 따져야 되니까. 예.
결국에는 그런 말을 했던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러면은 그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알고 있으면서 부정선거라고 말했느냐,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증명하기가 아주 어렵죠. 예. 실제로 트럼프는 본인이 믿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걸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소가 성립이 안 됩니다.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발언일 뿐이다라고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 선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배심 증인 가운데 어제 대배심 증인으로 나왔던 제프 덩컨이라는 조지아주 전 부지사인데요. 이번 수사 결과가 미국 정치 방향을 바꿀 중심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덩컨 부주지사의 증언을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트루소셜에다가 실패한 전 조지아 부지사 제프 덩컨이 풀턴 카운티 대배심 앞에서 증언할 것이라는 기사를 읽고 있다. 그렇게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를 거의 알지 못하지만 그는 이 마녀 사냥의 시작부터 조지아에서 발생한 선거 사기를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재앙이었다.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울부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지아 주 정부의 리더들이 이거는 내 관할이 아니다.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국무장관한테 걸려있다. 다 그런 식으로 발뺌했었습니다. 제프 덩컨 부지사도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기회 봐가지고 말하기가 애매하면 그건 내 관할이 아니고 그거는 국무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래 놓고 나중에 국무장관이 한마디 뭐 해가지고 부정선거는 없었던 것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어 나와가지고 뭐 선거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잘 치러졌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본인은 정작 부주지사를 한 번 더 할 그런 용단도 내리지도 못하고 용기도 없고 인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배심에 나와가지고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잘못이다, 트럼프가 재앙이다라고 매우 공격적인 발언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 그렇게 해놓고 뭘 얻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이것이 전직 대통령의 재판으로서는 처음으로 TV로 중계될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법이 판사가 오케이 하면은 TV 중계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지방 판사 중에 한 명이 다른 재판을 하다가 중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뱉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돼서 지금 트럼프 재판이 중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도 즉각적인 이제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을 보시면은 뭐 완전히 그냥 쫙 도배를 합니다. 욕하는 말로. 예,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모든 기소 싸잡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윌리스 지방검사가 한 기소뿐만이 아니라 그 앞서서 있었던 모든 기소들에 대해서 싸잡아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철저하게 마녀 사냥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제 성명을 내놓습니다. 하여튼 일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소인부 절차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것 같고, 금요일 기소인부 절차도 아마 뭐 중계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이제 내년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런 트루스를 올려놨는데요. 트루스 소셜에 올려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a large, complex, derailed, but 그래서 쭉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좀 번역해서 읽어드리자면 조지아에서 발생한 대통령 선거 부정에 대한 크고 복잡하고 상세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보고서가 거의 완성됐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뉴저지 배드민스터에서 열리는 중대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이다. 중대 기자회견이라고 무게감을 팍 실어주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거죠. 이 같은 발표는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바로 다음 날, 어제 기소당했고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이러한 발표를 한 겁니다. 대배심은 월요일 저녁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 총 19명을 41개의 혐의로 기소를 했죠. 이 최종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여기 계속 나오는데요. 이 최종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혐의는 취하되어야 한다. 완전한 무죄 선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선거를 당한 사람들을 결코 뒤쫓지 않았다. 그들은 사기꾼들을 찾기 위해 투쟁한 사람들만을 뒤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을 뒤쫓지를 않고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투쟁하고 있었던 선의의 사람들만을 지금 지방검사는 추적했다. 조지아주 법원 사이트예요. 어제 공식 기소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기소가 됐다는 내용을 시사하는 그런 게시물이 등록이 됐다가 사라지는, 삭제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ABC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는데요.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게시물이 전직 대통령이 법정과 선거 유세 과정에서 윌리스 사건이 오염됐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그에게 불리하게 조작됐다고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합니다. ABC는 좌편향 언론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한테는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별거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각본에 짜여져 있는 기소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2년 반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언제든 기소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하탄 지방검사가 기소한 것도 언젠간 기소가 이루어질 거다 조만간에 하면서 1년 넘게 시간을 끌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2건도 마찬가지로 기소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왔고 한 가지는 사실 기소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지는 몰랐는데 갑작스럽게 기소 발표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 기소 발표가 이루어졌을 때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네 번째 기소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보면은 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다. 트럼프의 그 트루스 소셜 계정에 보면은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링크 쉐어한 영상 중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하나가 팟캐스트 영상이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누가 올렸냐면 맷 킴이라는 분이 올린 건데요. 이 맷 킴이라는 분은 이 조지아주에 사는 분입니다. 본인이 조지아주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상에서. 그런데 한국계고요. 근데 이분이 지난 몇 년 동안 팟캐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눈에 딱 띄었나 봅니다. 그 스태프들의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그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다른 거는 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그런 다 알만한 내용들이고 조지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아주는 다른 주하고 좀 달리 한쪽으로 편향된 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 얘기들을 다 하고 희한하게 뒤섞여져 있는 사람들이다. 급진 좌파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주다 이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뒤죽박죽 되어져 있지만은 살기 좋은 곳, 아주 좋은 본인은 조지아를 그래서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곳인데 예. 근데 이 기소장을 다 읽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기소 내용이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뭐냐면 왜 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계속하는 걸까? 왜 기소를 하는 걸까? 기소해봤자 안 되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소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분열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분열시키는 거다. 국민들끼리 분열시키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선거 개입 정책 아젠다 내지는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이지. 왜냐하면 분열시키면 분열시킬수록 나중에 부정선거 해놓고 얼렁뚱땅 이유 갖다 붙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극화를 시키려고 하는 주도 세력은 트럼프가 아니라 지금 급진 좌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야말로 양극화를 부추겨서 어떻게 해서든 양극화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고 약간은 중도 성향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조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 거다라는 거짓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죠. 근데 이번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지난 2020년은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당했고 2022년은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서 코를 베가긴 했습니다만은 2022년에 뼈아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2024년은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만만치 않은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2020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종합 보고서를 지금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방검사가 한 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면서 굳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2년 반 동안 열심히 조사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또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고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아무도 거부하지 못할 증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종합 보고서를 부정선거 보고서를 발표하겠다. 조지아주 선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거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자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조지아주에서는 선거를 도둑맞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금 반기를 드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다. 완전한 무죄를 제공할 확정적인 보고서가 있다라고 트럼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브라이언 캠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의 3년 동안 부정의 증거가 있다는 어느 누구도 선서하에 법정에 나와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조지아주에서 지난 2년 반 이상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재판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재판이 진행이 되는 기간 동안에 재판에서 트럼프 쪽이 승리한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은 트럼프 쪽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은 있으나 증거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이야기인데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를 주장만 하지 말고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법원의 입장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입장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은 증거를 가져와라가 아니라 증거를 찾아라입니다. 검찰들, 경찰들 뭐하냐? 증거 찾아라. 국무장관 아래 선거 감시관들이 있는데 조사관들이 있는데 왜 선거 조사관들은 그거 조사 안 하느냐? 찾아내라 이거죠.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브라이언 캠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옳지 않다. 분명히 옳지 않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라이언 캠프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나름대로 호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은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법정에서 증거가 안 됐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법원에서 트럼프 측 사람들이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긴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만 하지 자기네들이 그 증거를 찾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증거를 찾는 역할을 해야 될 진짜 검찰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수사관들은 증거를 찾을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법집행기관이 해야 되는데 법집행기관이 부정선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답답한 거죠. 그나마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비영리단체 조직이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부정선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해가서 여러 가지 조사한 자료들을 내놨습니다만은 법원에서 그거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그만 끝입니다. 끝.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아마 월요일 날 발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부정선거 발표, 증거 발표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러한 이야기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를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왜 직무태만, 업무태만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캠프는 성명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심지어 자칭 진보적 민주당원인 앨런 더쇼위츠 교수 얘기하는 거죠. 앨런 더쇼위츠 교수는 본인이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네버 트럼프입니다. 절대 트럼프한테 투표 안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2024년에도 자기는 트럼프한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이다. 법은 법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쪽한테 유리하게끔 법 해석을 해줘서 지금 보수주의자들한테 유명해진 그런 경우인데요. 이 더쇼위치 교수를 포함해서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조사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기소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지금 18명 기소된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기소된 거다. 페니 앨리스가 어제 발표한 기소장에는 70명 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70명 이야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18명만 기소를 하고 이름을 밝히고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소송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재판이 어쨌든 재판을 계속 질질 끌려고 하는 게 민주당 쪽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를 지지해주고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말을 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을 했다가 공격당한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게 참 캠프 주지사가 공화당 사람인 건 분명하거든요. 아주 뼛속 깊이 공화당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의중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풀톤 카운티 지방검사인 페니 윌리스가 제출한 98페이지 분량의 기소장에는 트럼프의 변호사, 고문 및 직원 18명에 대한 공갈, 음모, 공무원 사칭, 위조, 공모, 위증 등 총 41건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비록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트럼프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스 지방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잘못됐고 윌리스도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양비론입니까? 네. 캠프 주지사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맥이보이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난해 제출한 서류에서 불행하게도 선거 개입에 대한 조사로 시작된 것이 자체적인 선거 개입 메커니즘으로 발전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거 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선거 개입하려고 했다. 2020년. 그걸 조사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조사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선거 개입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이는 어떤 잘못도 비난받지 않고 통치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주 최고위 관부를 향할 때 특히 끔찍하다. 그게 주지사를 향해서 타겟이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지사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면 작년에 실제로 그랬는데 주지사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페니 윌리스 검사 때문에 이 대배심에 출두해가지고 증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 트럼프가 부정선거 이게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하려는 그 음모에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가담한 것이냐라고 지금 이제 한 것이죠. 왜냐하면
캠프 주지사 입장에서는 스테이시 에이브럼 민주당 후보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2018년도에 선거에서 이겨놓고 난 이후에 스테이시 에이브럼스가 끝까지 자기가 지지 않았다라고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에이브럼스의 주장 내용은 뭐였냐면 당시 주지사 선거에서 주 국무부가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유권자가 자격이 없다라고 실격 처리를 해서 그 표를 개표를 안 하고 쓰레기통으로 버렸는데 그 30만 표에 실제로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 이거는 부정선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막 자격 없다라고 막 쓰레기통에 투표용지를 버려버려? 그러면은 진짜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갖다 유권자 등록을 시켜버리겠어라고 비영리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엄청나게 펼쳐내죠. 그래서 민주당 유권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 선거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브라이언 캠프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크게 이겼습니다. 막상막하로 이긴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60% 지지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는 끽소리 못하고 물러나게 됐죠. 하지만 지금 브라이언 캠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앙금이 남아 있는 거죠. 주 국무부가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지적에 대한 그러한 앙금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다는 주장을 하도록 부추겼느냐, 공모했느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추궁을 받게 되니까 이 캠프 주지사의 변호인이 그거를 블락킹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개입을 조사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당신들이 지금 우리 선거의 결과에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의 이야기는 캠프 주지사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지만 똑같은 이유로 트럼프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캠프가 선거 개입을 비난하고 변호사 의뢰인 특권 및 행정부 특권의 남용을 비난한 것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와 법무부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4건의 기소사항을 통해서 트럼프 방어 성명과 밀접하게 일치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조 바이든의 공격에 대응해서 본인이 변론을 펼치는 것과 지금 캠프 주지사가 페니 윌리스 지방검사의 공격에 대응해서 자신이 변론을 펼치는 것과 결국은 같은 내용이더라. 우리 웃긴다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캠프가 발표한 성명에 보면은요, 2024년에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2024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가 늘 지금 하고 있는 선거 유세 때마다 늘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을 지금 캠프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2022년 선거에서 브라이언 캠프의 상대로 사이가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2018년도 선거 때는 트럼프가 지지해 줘서 캠프가 가까스로 당선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트럼프가 캠프를 지지 안 했더라면 당선 안 됐었고 스테이시 에이브럼스가 주지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트럼프가 지지 성명을 내면서 갑자기 브라이언 캠프가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한 3위권 주자였는데 갑자기 급상승해가지고 공화당 후보가 되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하고 싸워가지고 주지사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트럼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지아주의 유권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불렀느냐, 리틀 트럼프라고 불렀습니다. 브라이언 캠프를. 그랬던 인물이 뭐 주지사로 활동을 하면서 좀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당시 주지사 사이.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피마 때문에 연방 재난 지역 선포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데 안 해줬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 이런 거 정도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또 그 사이가 갈라질 만한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아예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브라이언 캠프는 바보 취급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줬었고요. 브라이언 캠프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지만은 자기를 주지사의 자리에 앉혀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얘기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2022년 중간선거에서 본인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 목소리를 더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이 얘기 듣기로는 차차기 대선 준비도 지금 이제 슬슬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었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캠프는 최근에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CNN과 인터뷰에서 그는 나에게 화를 냈지만 나는 그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나는 선거와 관련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그에게 말했고 법과 헌법을 따랐다.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이 말을 누가 또 했었냐 하면은 마이크 펜스가 했던 말입니다. 마이크 펜스. 나는 법과 헌법을 따랐다. 특히 이제 펜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헌법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훨씬 더 큰 문제다. 그것은 나보다 더 크고 그것은 공화당보다 훨씬 더 크다. 헌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헌법은 내 결정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혹은 공화당의 의사라든가 트럼프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헌법 아니냐. 나는 그 헌법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해명이냐? 우리는 알죠. 이게 얼마나 비겁한 해명인지를. 왜?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통령의 역할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선거인단 개표를 할 때 그냥 단순 사회자 역할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러면은 의사 발언을 해서 그것을 선거인단 명단을 지금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좌파라고 주장하는 더쇼위츠 교수 같은 경우에 부통령이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지사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논란이 벌어졌을 때 2020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슈가 한참 커졌을 때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본인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주지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아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할 수 있다. 저희가 보도해드릴 때도 같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본인이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선거에 대한 전권은 라펜스퍼거 국무장관한테 다 있기 때문에 국무장관이 해야 되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보고가 올라오면 그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밖에 없다. 캠프의 주장은 그거였는데요. 근데 저희가 보도해드리면서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렇지 않다. 조지아 그러니까 뭡니까? 뷰로 오브 인베스티게이션. 그러니까 조지아 수사국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사가 직권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어? 수사해.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국무부 보고 알아서 하라고 시켰지 본인이 직접 수사 지시를 하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그때 조지아주 선거 부정선거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야 제대로 수사해서 빨리 결과 가져와 라고 수사를 지시했더라면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왜일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짝짝꿍했던 것처럼 그도 딥스테이트 멤버였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처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캠프 주지사의 본심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뭐가 있었는지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 지금은 와서도 트럼프는 조지아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결국은 브래드 라펜스퍼거한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라펜스퍼거의 의견을 100%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을 하려면 라펜스퍼거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조지아에서 선거 도둑 맞은 적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은 모르는 거거든요. 단지 그냥 부하 직원을 믿는 것뿐이지. 갑갑하기 짝이 없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예, 홈리스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Number of homeless people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내에 있는 노숙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작년도에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숙자가 늘어났다라는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그 기준이 사실은 예년에 비하면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비교 대상이 뭐냐면은 팬데믹이 터지고 난 직후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왜 줄어들었느냐? 이때는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구제금융. 코로나 구제금융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래서 홈리스로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지 않게 숙소를 제공을 해줬었습니다. 임시 거처들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줬고요. 홈리스로 내몰릴 수 있는 위기에 있던 사람들, 그럼 위기에 있던 사람들도 월세 안 내도 돼. 월세 다 그냥 안 내도 봐줄게. 강제로 퇴거 안 시킬게 해가지고 다 보호를 해주는 정책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지원금이 끊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한번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있을 때는 집에 들어가 살다가 지원금이 없으면은 그러면 다시 길거리로 나와 사는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동정심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는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정심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의지박약 환자들이군요. 환자들. 의지박약 환자들. 그러니까 의지박약인 사람들이니까 의지를 갖게 해주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다. 거지는 원래 나라님도 구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도움이라는 것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됩니다. 그게 증명이 된 것일 뿐입니다. 돈을 때려 부어봤자 그때뿐이고요. 지나가 버리면 다시 그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오더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쪽 민주당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주에 가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불쌍하게 연명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훔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나쁜 해코지까지 하는 강도질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박약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지금 병폐가 되어져 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취합한 300여 개 노숙자 관련 기관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에서 단 하루라도 노숙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57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발표하는 노숙자 관련 통계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취합하지 못한 통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자 숫자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노숙자 급증의 배경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목하고 있는 것은 주거비용의 폭등을 꼽습니다. 주거비용의 폭등. 렌트비 엄청나게 올랐죠.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 빌리는 가격이 과거에 방 1개 내지 2개 정도 있으면은 한 팬데믹 전에는 900불 그 정도 900불 정도면은 팬데믹 전에 아파트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500불, 1,600불을 줘도 아파트 구하기가 힘듭니다. 한 2,000불은 줘야 아파트를 좀 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물가가요. 보통 많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전체 평균으로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지금 팬데믹 전에 비해서 10몇 프로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체 통계인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 와닿는 거, 식품 가격이라든가 식당에서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가스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뭡니까 주택 주거비용, 렌트비 같은 거, 그다음에 유틸리티 비용, 전기값 이런 것들은 정말
한 2배는 올라 있는 걸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고 싶어도 이게 쉽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지급한 데다가 세입자가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 퇴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도입이 됐었지만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중단이 되면서 경제적 약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분석해놨다고 그럼 해결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지원을 확대해달라? 나라 돈 더 많이 써라? 미친 짓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다라는 거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그 돈은 결국은 국민들한테서 거둔 세금으로 메꿔지게 될 것인데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 세금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난 벌어가지고 나라 살림 보태라고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인데 미국 내 30여 개 도시의 세입자 퇴거 상황을 추적하는 프린스턴대 연구팀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평균을 뛰어넘는 세입자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월세가 많이 올랐는데 월세 못 내고 있는 사람이 방 지키고 있으면 그 집 주인은 무슨 호구입니까? 집 주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월세 받아야죠. 그러니까 빨리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집 주인도 국민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뉴욕의 경우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집행된 주택 세입자 퇴거 건수가 5,890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640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3배가 늘어났다. 뉴욕은 인심이 좀 각박한 곳인가 봅니다. 뭐 인심이 각박하든 뭐든 월세 내야지 집에 있으려면, 그죠? 그럼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지금 세고 넘쳤고 자리는 넘쳤고 일거비도 올랐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실제로 뉴욕 같은 경우는 뭐 미니멈 웨이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 그런데 왜 퇴거당하느냐? 일을 안 하는 거죠. 물론 일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받쳐주지 못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뭐 교육을 짧게 받았다거나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빨리 옮겨야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비싼 뉴욕 같은 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가 신경 써줄 수는 있다. 근데 무작정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걸 정부가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 한편 최근 미국 주요 도시에 멕시코 국경을 건너온 이민자들이 늘어난 것도 노숙자 수 급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이 특히 그렇죠. 뉴욕 특히 그렇고 다른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제 노숙자들 중에 상당수가 불법 이주자들이 상당수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미국에 살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길거리로 쫓겨난 사람들보다는 불법적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이 노숙자로 생활을 하는, 그냥 길거리에서 자다가 인력시장에 새벽에 가가지고 하루 일당 벌어서 그냥 밥 챙겨 먹고 또 그러다가 또 잠잘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자고 또 다음날 또 일해가지고 또 일당 받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나마 일을 하면 다행인데요. 일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폐인처럼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건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저 텍사스 쪽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가면은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루 이틀 저희가 들어왔던 얘기들이 아닌 거죠. 노숙자 문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릴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이건 의지박약의 문제이고 결국은 의지를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끝까지 해결 못한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청소년 약물 중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기 전에 조기 예방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작업을 이제 드디어 실천에 옮기고 있다라는 이야기. ABC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국민들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제부터 그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연방교육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약 80만 명 정도가 대출 탕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0만 4천 명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액 탕감을 받을지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61만 4천 명 정도가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아있는 잔액을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잔액이라는 게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죠. 이 조건을 보면은 20년에서 25년 정도 장기적으로 대출을 갚아온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학자금 대출은 이자율이 낮은 데다가 그 월 페이먼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월 페이먼이 보통 이렇게 뭐 100불 뭐 이 정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불 뭐 많아야 150불. 근데 그 정도를 갖다가 20년, 25년 꾸준하게 납부를 해왔다 그러면 상당 부분은 지금 이제 갚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IDR 자체가 이러한 취지의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은 원래 이게 소득 중심 상환이라는 건데요. 20년에서 25년 열심히 납부해온 사람들은 나머지 잔액을 이제 청산해주는. 근데 이제 이런 거지만 시스템 오류로 일부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상환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출을 갚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사실 20년에서 25년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잔액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 어떤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내야 될 대출금을 다 갚은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자금 대출금 갚으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요. IDR, 그러니까 소득 중심 상환에 따라서 돈을 빌린 사람은 20년 또는 25년 상환을 하면 남은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나 내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80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IDR에 따른 대출 탕감을 받지 못했었다. 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 진행이 된다. 근데 이 액수가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 쪽에서 교육부 쪽에서 계산한 것은 한 4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교육부가 계산한 게 아니라 의회 예산처에서 계산을 한 걸 보면은 액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건 정확한 액수 지금 잡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얼마까지 탕감해 줄 수 있는지.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 2024년 선거에 지금 또 출마를 했으니까. 열심히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오늘도 떠들고 다녔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떠들면서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약속해 준 거 못 지키면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말끝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왜 대통령을 또 뽑아줘야 돼? 라는 말을 듣게 될까 봐 나 약속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대출 탕감을 해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예전부터 있던 규칙을 쓰는 거니까 공화당은 날 공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 뭐 약간 그렇습니다. 뭐 탕감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억지로 자꾸 정부 돈을 쓰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으니까 집에서 자식 키운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쓰기만 하는 자녀들을 보면은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댁에서 키우시는 자녀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겠지만 그럴 수가 있다 이거죠. 국민들이 봤을 때 정부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부가 알뜰살뜰히 열심히 살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하면은 참 예쁘고 착하고 좋고 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그냥 어떻게든 그냥 뺀질거리고 자꾸 돈만 쓰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그냥 막
꼴밤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화가 치미는 거죠. 예. 어쨌든 계속 지켜보겠고요.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의인어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7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소매 물건을 사는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돈을 좀 더 쓰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집계가 나왔습니다. 5월 달에 좀 지출이 많이 늘어났었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메모리얼 데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상 그때 지출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때였고요. 지금 6월 달에는 소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다시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7월 달에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 달에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서 지금 또 늘어난 겁니다. 사실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예. 이러한 소비 지출은 지금 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8월 달, 10월 달 역시 소비 지출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요. 작년에는 연말에 연말 특수를 노리지를 못했고 그것이 연초에 전부 다 몰렸던 것을 저희가 보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소비가 어쨌든 줄어들지 않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시중에 돈이 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시중에 돈이 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자를 올리기가 어렵네라고 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자를 낮추기가 어렵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9월 중순에 이제 FOMC 회의가 또 열리게 될 텐데 그때 한 번 더 이자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한 번 더 올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9월 달 들어가면은 8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해서 8월 달 지수들이 또 발표가 되겠죠. 그것을 최종 보고 FOMC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연준이 이자를 내려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 한 번 더 올릴까를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연한 해석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정신 나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소매 판매 증가폭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제 연착륙의 기대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나 경기 연착륙이나 똑같이 경기가 나빠지는 겁니다. 경기 연착륙이라고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좋죠. 경기 침체로 가지 않으면 좋은데 연착륙으로 가는 것은 뭐 바람직한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연착륙으로 가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상당 시간 동안. 연착륙이라는 거는 서서히 내려가는 거거든요. 서서히 내려간다는 게 뭐냐?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내려가는 겁니다. 소비가 많으면 수요가 많은 거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비가 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줄어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달에 반등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7월 달에. 7월 달 인플레이션이 0.3% 올라갔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쭉 떨어져 오던 것이 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미로 보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소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가 없죠. 2%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소비도 줄고 물가도 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마치 좋은 것처럼 경기가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표현들을 기사에 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국민들을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현찰 결제냐 아니면 크레딧 카드 결제냐 하는 거죠. 대부분은 크레딧 카드 결제가 더 늘어났다. 작년보다 올해 들어서 크레딧 카드 결제가 늘어났다라고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돈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빚을 져가며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빚을 져가면서 왜 더 많은 돈을 쓰느냐?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쓰는 돈이 많아진 것뿐입니다. 예. 이게 무슨 돈을 잘 벌어가지고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돈을 더 쓰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게 만들지 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경기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 지금은 어쨌든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빠지는 경기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도록 우리 국민들을 계도해야 될, 알려줘야 될 그런 때입니다. 안심하게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중산층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도 나온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백만장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재산이 100만 달러가 넘어가는 사람, 이 사람 숫자가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뭐 20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 걸 저희가 지금 봤는데요. 그게 마치 부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와줘서 그런 정책 덕분에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백만장자만 자기 재산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일반 중상층들도 재산이 줄어들고요. 저소득층들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전부 다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요. 전부 다. 예. 돈이 있는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경제가 미국 경제가 지금. 예. 앞으로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질 거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정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이드노믹스 완전히 잘못된 경제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유동성이 큰 자산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전자산 금 해가지고 금값이 지금 막 오르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예. 근데 위험한 자산, 코인 같이 위험한 자산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예. 하루아침에 거지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복절 기념식을 저희도 취재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녹화를 해서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댓글을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해서 오늘 좀 마음이 아쉽고요. 죄송하고요. 광복절 행사 잘 취재하고 또 내일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도 녹화 방송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댓글을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고요. 하지만 남겨주신 댓글들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또 쉐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쉐어하고 제가 또 대답해 드려야 될 내용들은 또 대답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뉴스앤포스트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뉴폴레터 구독 신청 좀 해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뉴스가 아니라 양쪽 다 균형을 갖춘 뉴스들을 그래서 실제 미국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접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 78주년에 전해드린 NMP6 뉴스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그 인터뷰에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꼭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독립투사의 후손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이분은 중국에서 30년 그리고 미국에서 또 30여 년 살면서 공산주의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을 다 몸소 겪으신 분이고요.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겪은 게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 강사 활동까지 했던 분이었고 또 이 미국에서는 사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자기 비즈니스 상당히 크게
키워놓은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었다라는 평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시스템에 다 적응을 해봤던 인물인데 이런 분이 지금 마침 또 독립투사의 후손이셔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 이 재밌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미국의 자본주의인가라는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뭐 꼭 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